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새 정부의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 깊은 논평을 할 만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 년간 분명한 현상이었죠. 이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이런 견해가 가지는 잘못된 본질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발전해온 방식은 시장 경제의 모든 규칙들에 정확히 위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하준 교수가 쓴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회는 이 규칙들을 철저히 위반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규칙을 따랐던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의에 의한 게 아니었죠. 식민 지배 세력의 위협에 따른 거였어요. 그 결과 발전하기는커녕 후퇴했습니다.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17세기 당시 인도와 중국은 세계의 상업과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역은 시장경제 체제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 당시 일본의 사망률은 영국의 사망률보다는 낮았던 것 같아요. 중국은 공중보건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유럽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요. 2세기가 흐른 후 대영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를 보면 영국은 16세기에 처음 지배를 시작했지만 이 시기에 와서 상당한 수준의 내정 간섭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고 식민지 경제를 철저히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강제로 자유시장 원리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인도가 보유했던 우수한 직물 생산업을 망하게 했습니다. 마치 아일랜드의 우수한 직물 산업을 망하게 할 때처럼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저작권 도용이라고 부르는 방법에 의해 수행됐습니다. 발전된 국가에서 핵심 기술을 소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를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충분히 발전된 나라는 처음에 규칙을 철저히 위반하며 발전해 갔습니다. 그 규칙을 강요한 국가들이 비극적 결과를 맞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영국의 경우 1846년에 이르러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제 역사서에 보면 영국이 당시 자유무역을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1846년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유경쟁을 도입하게 되죠. 자유경쟁을 통해 그들은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마치 내셔널 풋볼 리그 챔피언이 동네 유치원에 가서 경기를 하면서 모두가 규칙에 따라 경기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어서 인도를 전속 시장으로 잡아두고 인도가 영국의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막은 것처럼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경쟁에서 누구라도 물리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유무역을 수용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선진국들 가운데 보호무역 정책이 가장 심한 국가입니다. 한참 발전하고 성장하던 시절의 유럽보다도 훨씬 심합니다. 1950년대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한 미국은
자국의 상품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자유무역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도 매우 부분적으로요. 이건 역시 자유시장 경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여기 MIT가 또 좋은 이해가 되겠군요. 미국 경제는 MIT 같은 역동적인 공공부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분야들이 민영 부분에 넘어가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을 이런 공공부문이 그 개발을 담당해왔습니다. 유전공학 등 선진경제의 많은 분야가 이런 공공부문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전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이중 제한 장벽을 통해 경쟁자 일본으로부터 미국을 지켰습니다. 1920년대 영국과 같은 상황이죠. 미국의 제조업자들은 아직 리인 생산 방식 같은 기법들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레이건은 그에 맞서는 방편으로 일본 제품의 수입을 차단했으며 다시 한번 국방부에 미래의 공장이라 부를 만한 것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의 임원과 관리자들에게는 산업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에탄올 시장에서요. 미국은 에탄올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브라질이 훨씬 가격이 싸죠. 미국은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관세를 환경 측면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끔찍한 일이죠. 브라질 에탄올에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고 미국 에탄올 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유무역이란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게임입니다. 현재 FTA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 문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나는 게 간디가 했던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으로 검증된 건 아니죠. 승자들만이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는 분야에서 실험을 합니다. 소위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보면 그 명칭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부분은 북미라는 부분일 겁니다. 왜 그런가요? 자유무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건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이 아닙니다. 국가 중 하나가 국가 기반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자유무역은 불가능합니다. 이 무역협정은 WTO처럼 무역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가 섞인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협정의 심한 보호무역주의를 보면 다국적 기업의 독점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허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보호무역주의이죠. 그것도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전례가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격 독점 권리죠. 그것도 이 회사들이 연구와 개발을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연구와 개발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 MIT에서 합니다. 다시 말해 국공립기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회사는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들도 연구 개발을 합니다. 허나 대부분은 마케팅이 목적이죠. 복제약을 생산한다든가 100% 원래 약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제약회사들의 모든 연구 개발 비용이 공공기금으로 이루어진다면 회사에 독점 가격권을 주는 대신에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약값을 아주 많이 절약하게 되겠죠. 이런 것이 나프타나 WTO입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내용은 전혀 무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프타의 한 대목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내국민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달고 있죠. 이를테면 멕시코에 진출한다면 멕시코 회사처럼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법에 의하면 그 회사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 있는 멕시코인은 어떤가요? 미국에 있는 멕시코인들은 법의 효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국민 대우를 통해서 이곳 미국에 올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한미 FTA도 그렇습니까? 물론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보호무역주의적 요소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 없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멕시코의 협정은 터무니없을 정도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소위 무역이라고 불리는 것의 거의 절반 정도가 국내 회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국내의 통제 경제에 대한 건데요. 어떤 부품이 레닌그라드에서 생산되고 모스크바에서 이것을 판매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경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중앙 통제 경제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그냥 무역도 아닙니다. 물론 협정도 아닙니다.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명칭 가운데 정확한 단어란 북미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게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상은 없어야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은 세계화는 한국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사회 포럼은 반세계화를 기치로 걸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들 역시 전 세계에서 국제적 협력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 세계화가 아닙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용어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은 경제 통합의 아주 특정한 형태를 말하죠. 또한 투자자와 차관 제공 기관 등의 이익을 말합니다. 만약 국제적 통합을 지지하고 소위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개인적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온 취재팀 역시 세계화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일본에서 공부하는 손녀가 있다면 그것도 세계화의 멋진 예가 될 겁니다. 그곳 사람들의 협력이 있고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산 커피를 들여와 공정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누구도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세계화가 어떤 형태를 취하냐는 겁니다. 그 세계화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몇몇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제 손자들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미 양국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그간 미국에 매우 가까운 동맹국이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미 양국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쁜 예들도 있죠. 베트남전 당시 수만 혹은 수십만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습니다.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역사상 아주 참혹한 일이었죠. 한국군은 그 대가로 자금을 가지고 돌아왔고 이것은 당시 한국의 외화 보유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을 정복하는 일을 도운 보답으로 미국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 양국의 관계는 어때야 하느냐? 한국은 독립적인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도 지식인들을 비롯한 여러 층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저 단순히 안 된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법에만 따라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상대에게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민감한 결정입니다. 가령 우리가 폭력배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부목이 당신에게 자네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을 좀 제거해야 되겠는데 내 말을 듣는 게 좋을걸 이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두목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 결정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환상도 없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두목이 지배하는 세상과 비슷하죠. 그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그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또한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요. 교수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요?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자신의 주인을 좋아할 수는 있지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마찬가지죠. 사실입니다. 노예 사회에서도 그랬죠. 노예 주인들은 스스로를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제조업자들보다 자비롭다고 여기죠. 여기에는 썩 괜찮은 논거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만약 당신과 내가 차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차를 구입하고 당신은 차를 빌리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어떤 차가 상태가 더 좋을까요? 물론 내 차일 겁니다. 나는 차를 샀고 그만큼 차를 잘 보살필 테니까요. 이것이 노예 주인들의 논거입니다. 노예 주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잘 돌보고 북부의 제조업자들은 사람을 빌려 쓰고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노예 주인들이 훨씬 자비롭다고 말하죠. 노예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런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하지는 않았죠. 여성의 권리도 마찬가지의 논쟁이 있죠. 언제나 여성들은 많은 억압을 받지 않는 것, 남편이 자신을 많이 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북핵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 위험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었는데요. 누가 그렇게 지목했죠?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건 언론이나 정부의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진실이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국가라는 지적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해온 일은 소위 되갚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하면 자신도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합니다. 미국이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면 북한도 그렇게 합니다. 미국이 긴장을 완화하면 북한도 그에 따르지요. 예를 들어 현재 대통령인 부시가 취임했을 때 소위 기본관계 협정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양국에게 상당 부분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당시 북한은 한두 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연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핵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지 부시가 재임하고 6년이 흐른 후 북한은 8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보고되었으며 미사일을 만들어 핵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조지 부시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가 취임한 이래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비난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에 와서 당시 자신들에게 그런 정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걱정 속에서 모여 회의를 하고 북한을 방문한 핵조사단은 북한에는 이라크와 같은 상황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2002년의 주장으로부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적대감과 공격성은 북한이 관계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화해 시도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2005년 9월에 가장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5년 9월에 열린 6자 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전면 중단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우호적 관계로 바꿔 나갈 것, 그리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공급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으로 문제는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위조 지폐를 만들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잘못된 정보였겠지만 타이밍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였죠. 그래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2단계인 북핵 불능화와 신고 현재 6자 회담은 미국이 망쳐놓았던 2005년 9월의 핵심 협정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인데 상황은 마침내 북한이 미국 입장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과는 다르죠. 요즘 가령 올 1월 신문을 보면 헤드라인에 북한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긴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북한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인데 그 긴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서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협정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 약 100만 톤의 연료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15만 톤의 연료를 제공했고 이는 협정의 내용에 못 미치는 양이기 때문에 북한도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예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관계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인 1993년
클린턴 정부 때의 일입니다. 북한과 이스라엘은 거의 협정을 맺기 직전이었죠. 이 협정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북한은 중동 국가들에게 미사일이나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물질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협정이었는데 클린턴이 협정의 체결을 막았습니다. 아, 왜요? 그가 원했던 것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믿기 어려운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기록을 보세요. 당시 상황은 거의 전쟁 분위기였습니다. 부시가 육자 회담으로 복귀한 이유, 그리고 자신이 2005년에 파기했던 협정에 마침내 동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세계를 향해 주목을 휘두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새 정부의 주요 개혁 중 하나는 바로 교육개혁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교육이란 어떤 겁니까? 우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18세기 계몽운동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육의 선구자들은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물통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과 같은 일이며 스스로의 방식에 따라 자라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죠. 머리에 지식을 쏟아붓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교육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은 대부분 기억합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서처럼 단순히 암기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일주일 후면 다 잊어버리죠.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 창조적인 추진력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스스로 공부했던 천문학 내용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대학 가려고 공부했던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육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창조적이고 탐구적이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자기 주도적인 노력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과학기술 대학인 MIT 교육도 그런 방식입니다. 제 강의는 학생들에게 사실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저명한 물리학자 빅터 바이스코프는 이곳에서 1학년 입문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학기 초에 한 학생이 1학기 동안 뭘 배우느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죠. 무엇을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알아내느냐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세미나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님이 틀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설득하면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그저 반복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차라리 집에서 책으로 혼자 공부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가장 나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도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교육의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을 생산 라인에 있는 자동 로봇처럼 만들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교육은 시험에 통과하는 법을 가르치죠. 제 손자도 1년 내내 책 내용과 문제풀이 기술 등을 암기하는데 불과 2주만 지나면 모조리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고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는다면 금세 다 사라지죠. 이것은 최악의 교육입니다. 최상의 교육이란 무엇을 다루느냐가 아닌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속에서 대학의 이상적인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견해와 한국 상황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흥미에 의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사회와 학계에 건설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대학생이 되는 것,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모두가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일이며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보다 책임 또한 훨씬 큰 법입니다. 특권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며 대학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지식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명 대학의 교수보다 지적이고 호기심도 풍부하며 아는 것도 훨씬 많은 목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이란 충분한 특권과 재력을 지닌 사람으로 자신이 원한다면 사회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어떤 화학자가 있는데 비록 그가 가장 명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화학 분야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를 지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세계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자신의 특권과 기회를 이용하며 단체에 참여해서 세상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를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허나 이 역시 특권이 반영된 결과이며 지성이나 지식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닌 기회를 이용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자유와 정의를 가져다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죠. 특권이 커질수록 그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이란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 늘어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추한 역사죠. 문명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거짓 신을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게 하여 아테네를 모독한 사람들에게 독배를 마시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셨던 겁니다. 구약 성서를 예로 들어봅시다. 지식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에는 예언자라 불렸습니다. 아마 이건 오역이거나 모호한 단어 사용에서 온 차이일 것입니다.
이들은 지정학적 분석을 시도했던 사람들로 사악한 왕을 비난하며 과부와 고아들을 자비와 정의로 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왕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진정한 예언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투옥되었고 사막으로 추방되거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실에 아첨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지식인으로 추앙받았는데 복음서에는 거짓 예언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 존경받는 지식인들은 대개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파는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학대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 지식층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와 같은 지식계급의 전통을 잃었고 대학 교수들은 그저 정계에 입문할 궁리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 역시 아첨꾼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100%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었다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요. 심지어 우리가 행동하는 지식인의 시대라고 여기는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 있었던 때에도 드레피스를 옹호했던 에밀 졸라는 당시에 그저 프랑스인이었을 뿐 프랑스 지식인들의 주류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네, 인터넷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이 선전의 체계로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고 교환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결국 인터넷이 선전의 체계로 전락하고 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현재 활발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허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들어가는데 이 포털들은 대개 기업이 운영하죠. 그래서 이런 포털 사이트는 사람들을 권력에 쉽게 순응하고 권력의 의문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광범위하게 설치된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기업 권력이 인터넷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언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인터넷도 100%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해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옹호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연구에 활용하기도 좋고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인터넷이 거대한 열풍 제조기라는 점입니다. 가령 내가 블로그에 부시 대통령이 우리 집에 물을 오염시켰다는 글을 올린다고 해봅시다. 또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가 이것도 오염시켰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미시시피 강도 오염시켰다고 올립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부시가 전 세계의 물을 오염시켰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망상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망상증을 보다 보면 비판에 무감각해지게 되죠. 경제 분야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앙이고 개발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데 대한 증거를 댈 수 있지만 결국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 형태를 띠기 때문이죠. 이러면 비판은 기계적으로 무엇이든 거부하고 진실은 사라져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현상이죠.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네요. 한국에도 교수님의 책과 논문들이 많이 번역돼서 소개됐고 애독자도 많아졌는데요. 한국의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공부하실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적인 사고를 하면서 읽으십시오. 배울 점이 있는지 옳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가르쳤던 한국 학생들은 비평에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그 비판을 듣고 의견을 수정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런 비판적 읽기가 필요합니다. The responsibility of anybody is to use what opportunities you have to enhance freedom and justice, to try to limit suffering and so on. That's everybody's responsibility. The greater your privilege, the greater the responsibility, because you have more opportunity. Intellectuals are just the name we give to people with a lot of opportunity.